대학들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여러 전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전형들에서 얼마의 인원들을 선발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차지하고요. 그 남은 반의 반 정도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나머지가 정시가 대부분이고 논술은 한 4% 정도 됩니다. 학생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신 잘 따야 되겠죠. 제가 고1 학생들을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너 내신 열심히 공부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전국으로 보면 그런데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사실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죠. 수도권으로 범위를 좀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선발 인원은 이 정도가 됩니다. 학생부 교과가 많이 줄죠. 지방대에서 학생부 교과를 많이 뽑아요. 많이 줄고 이제 학생부랑 학생부 교과 종합을 합쳐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논술과 정시를 합쳐서 반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조금 더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이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로 좁히면 이렇게 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계열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인문 계열, 두 번째 자연 계열, 세 번째 예체능 계열.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오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은 예체능 계열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체능 계열 잘라내고, 그리고 인문 계열도 잘라내고, 저는 주로 이제 자연 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자연 계열로, 수도권 자연 계열로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 합쳐서 절반 정도다라는 건 비슷하고요. 논술이 조금 더 늘어나죠. 자연 계열에서 논술을 많이 선발해요. 예, 전체적으로 이 정도 비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정말로 중요한 수치는 아니에요. 꼭 이 비율대로 대학에 갈 전형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전형마다 지원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지원할 수 없는 학생도 있고 전형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대략적으로 봐서 학생부 교과 종합 합해서 절반 정도, 정시 논술 합해서 절반 정도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모든 대학이 아니라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범위를 조금 더 좁히게 된다면 논술 전형 선발 비율은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선발하는 대학들이 전형이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제 논술 전형이 현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총괄적으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44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대략 200개가 좀 넘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만이 논술 전형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논술 전형 시행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44개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거의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들, 수도권 주요 대학들 위주로 또는 지방 국립대 위주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 전체 선발 인원은 논술 전형 총 선발 인원은 12,700명 정도, 이 정도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논술 전형 선발 비중이 높은 주요 대학들을 몇몇 군데만 뽑아서 소개해주면 대략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서 연세대는 13% 정도, 총 모집 정원의 13% 정도를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중앙대도 13% 정도, 경희대는 15% 정도, 홍익대가 좀 많이 뽑아요. 20% 정도를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고, 인하대는 14%, 한국항공대는 23%, 다음 가천대가 꽤나 많이 뽑습니다. 논술 전형 전체적으로는 1000명 이상을 뽑고요. 자연 계열만 봤을 때는 거의 30% 정도 가까이 700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여기까지, 당국대까지. 이 정도가 이제 논술 전형 선발, 각 대학별 선발 비중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체 전국으로 보면 4%밖에 안 되는 적은 비중이지만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가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다라는 것. 이 인원이 막 전체에서 제일 많고 그런 인원은 아니지만 충분히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을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논술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뭘 보느냐 하면은 뭐 대학 입시에 여러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등등. 뭐 이게 뭐 하는 전형이냐는 대부분 이름에 나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 하는 전형이겠어요? 학생부를 그거 보는데 교과 성적 위주로 본다. 내신 성적 위주로 본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보긴 보는데 종합적으로 본다. 내신 성적도 보고 비교과 활동들도 보고. 논술 전형은 뭐였겠어요? 논술 전형은 논술 위주로 본다라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세 가지 전형 요소가 들어가요. 논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리고 내신 성적. 이 중에 내신 성적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형 요소는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논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내신 성적이 없어도 좋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이유는 실제로 내신의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보면 내신의 실질 반영률은 정말로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다. 정말로 논술의 소문항 하나에 부분 배점 하나가 막 5등급에서 1등급을 뒤집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을 봐도 내신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논술 전형이 합격하거나 불합격이 결정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논술 전형을 논술 시험조차 보러 가지 못한 학생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먼저 최저 학력 기준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22개 대학이 있고 적용하지 않는 게 최저 없는 대학이 22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을 이 대학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고 봐야 될까 안 한다고 봐야 될까. 예를 들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적용하고 절반 적용 안 하고, 또 어떤 대학은 뭐 의예과만 적용하고 어떤 의예과 빼고는 적용 안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수치를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대략적으로 반반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하는 대학,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는 대학, 적용하지 않는 대학 반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논술 반영 비율,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 대상으로 논술 대 내신 100대 0 혹은 90대 10, 80대 20, 70대 30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거든요. 그 중에 논술 반영 비율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논술 100%가 19개 대학, 그리고 학생 반영하는 대학이 23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논술 90%가 8개, 논술 80%가 11개, 논술 70%가 4개. 이건 전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논술대 내신이 90대 10이냐, 80대 20이냐, 70대 30이냐에 상관없이 내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려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와 논술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이제 2027학년도 자연계 논술 시험 요약. 출제 과목은 일단 수학은 전부 다 출제합니다. 자연계 논술에서는 수학은 모든 대학이 출제하고, 근데 어떤 대학은 수학만 출제하고, 어떤 대학은 수학하고 과학을 같이 출제하고, 어떤 대학은 수학과 국어를 같이 출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과목이 시험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뭐 수학만 출제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과 과학을 출제하는 대학은 대학 전체가 수학과학 전체를 출제하는 대학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연세대가 한 군데 생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연세대 한 군데는 연세대에서는 무조건 수학과학을 함께 본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세 군데 대학은 전부 다 수학과학을 함께 보는 게 아니라 의예과만 수학과학을 함께 보는 형태. 그리고 국어를 같이 보는 대학은 주로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들에서 그러합니다. 수학과 국어를 일정 비율로 조합해서 선발을 하고요. 다음으로 수리논술 영역에서 출제하는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면 전범위를 출제하는 대학이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조금 특이하게 미적분 기하까지만 출제하는 대학이 부산대 한 군데가 있고요. 미적분 확통까지 출제하는 대학이 3군데가 있고, 이제 좀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거는 공통이라고 적은 거는 수원수투입니다.
고1 수학 수원수2 공통과정과 미적분까지 출제하는 대학이 18개 대학으로 꽤 많이 있죠. 그리고 딱 수원수2만 출제하는 대학이 19개 대학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성균관대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약수령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이고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 대학들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전범위를 출제하는 대학 중에는 최상위권 대학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연세대라던가 고려대라던가 등등. 어쨌든 이제 대략 쉽게 보기 위해서 숫자로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이 이러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논술 전형의 현재 모습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논술 전형은 최근 한 2, 3개년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모집 정원이 조금 늘어났다, 몇백 명 늘어났다가 몇백 명 줄었다가 뭐 그런 건 있는데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는 없었어요. 올해도 몇백 명 늘어났다 막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어머님들이 그거 보고 논술 전형이 엄청 확대됐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10,000명 중에 뭐 100명, 200명 늘어난 거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최근 수개년 몇 년간은 논술 전형에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대학별로 몇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긴 한데요. 그것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의학 계열 위주로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천대에서는 몇 년 전에 의예과를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 2027학년도부터 한의예과하고 약학과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고요. 신설했고요. 다음 3육대도 약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고요. 근데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얼마 전에 의예과하고 치의예과 바로 작년도죠. 논술 전형 선발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폐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치의예과도 논술 전형으로는 선발을 하지 않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예과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기로 이렇게 이제 의학 계열에서 몇 가지 선발 인원에 변화가 있었고요. 논술 전형 반영 비율이 뭐 변화가 있었으니까 소개시켜 드리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논술 전형 반영 비율이 80대 20이든 100대 0이든 간에 논술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명목상 반영 비율이 가톨릭대는 논술 80%에서 100%로 늘렸고 그리고 한양대 서경대는 90%에서 100%로 늘렸고요. 그리고 숭실대 단국대도 80%에서 90%로 살짝 늘렸고 세종대 부산대도 약간 늘렸고요. 그리고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100%에서 90%로 논술 반영 내신을 학생부를 10%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고요. 자, 이런 변화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논술 반영 비율은 제가 자료에도 아예 안 넣어요. 그거 논술 반영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왜냐하면 실제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변화했으니까 알려드린 것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개개의 대학별로 조금 전형 방식의 차이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가장 큰 두 가지 변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 선발을 일반형과 창의형 두 가지의 방식으로 분화를 했습니다. 일반형이라는 것은 예전에 선발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예전에 선발하던 것과 동일하게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3합 6 적용하고 논술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고요. 창의형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 없이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최저 없이 선발하는데 중요한 점이 재수생, N수생 지원 못합니다. 창의형은 고3 학생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한테는 괜찮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수능을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뭐 오히려 조금 불리할 수도 있고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발 비중은 일반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3배, 4배 정도 됩니다. 선발 인원은 말이죠. 창의형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창의형으로 선발하는
의학부, 약학부 인원이 있거든요. 4명, 8명. 그럼 창의형으로 선발하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대학들에서 논술 전형으로 의학 계열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라 하더라도 의학 계열에서만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용하거든요, 다들. 그런데 중앙대학교 창의형 논술에서는 의학 계열에서 창의형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최저 없는 의학 계열이 탄생했다라는 점이 조금 독특한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 없이. 대신 논술 무지하게 잘해야 되겠죠. 다음 덕성여대 약학과에서는 탐구 영역 적용 방법을 원래는 약학과 지원자들은 과탐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사탐도 선택해도 된다로 바뀌었어요. 사탐로 하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사탐하고 영어를 둘 다 넣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영어를 넣었으면 사탐은 못 넣고 과탐은 넣을 수 있지만 영어를 안 넣었을 때만 사탐을 최저학력 기준 적용 과목으로 넣을 수가 있고 이런 변화가 있고, 그다음 부산대는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그래서 지정 영역을 조금 간소한 거죠. 원래는 과탐을 무조건 2과목 응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탐을 응시해도 좋은데 과탐은 1과목 이상만 응시하면 된다. 이 정도로 변화가 있었고요. 다음 내용을 또 볼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매년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변경한 대학들인데 성균관대가 좀 많이 바꿨어요. 원래는 탐구 영역을 각각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어 1, 물리 2, 화학 3이면 1, 2, 3 더해서 3합 6이 되는 거예요. 물리하고 화학을 따로따로 두 개의 과목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2027학년도부터 2과목 평균으로 물리 2, 화학 3이 나오면 2과목 평균에서 2.5 요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탐을 반영하는 방식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방식이 2과목 평균이에요. 2과목을 다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쉬운 방식이 1과목만 반영하는 거야. 제일 쉬운 방식이 각각 반영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제일 쉬운 방식에서 제일 어려운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성균관대학교 최저가 조금 더 좀 많이 맞추기가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도 최저학력 기준을 2합 7에서 2합 6으로 보통 이제 한 수도권 대학 중에 제일 최저가 쉬운 대학에 속했는데 이제 2합 7에서 2합 6으로 늘렸습니다. 홍익대 숭실대는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를 했고 이렇게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 다음으로 시험 방식의 변화. 자, 올해 변화한 가장 큰 내용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연세대가 바로 작년부터 과학논술을 폐지했습니다. 작년에 과학논술을 폐지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되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을 보려면 수리논술과 함께 과학논술 시험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올해 가장 크게 변화한 점 중에 하나고, 수리과학 통합논술로 보게 되고, 연세대 상경대학의 응용통계학과는 원래는 인문계열에서 인문논술로 선발을 했었는데요. 이번 연도부터는 선발 계열을 자연계열로 바꿨고 자연계열 논술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경대학의 응용통계학과를. 자, 이 정도까지가 올해 있었던 아주 큰 변화라 할 수 있고, 이쯤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자, 내가 논술을 공부하기로 했고 논술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했을 때 내가 조금 더 합격할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럼 경쟁을 치열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든 우리가 대학에 쉽게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쉽게 가는 방법은 없는데 괜히
힘들어서 어려운 길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한테 이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이 조금 약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다면 이걸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논술 전형에서 필요한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몇몇 가지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논술 실력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여러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또는 어떤 대학은 수리 논술만 있고 어떤 대학은 과학 논술만 있고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나열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게 비교적 약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없다면 대신에 얘를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연세대가 과학 논술까지 본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과학까지 해야 돼 하고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논술을 본다는 사실 때문에 연세대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므로 경쟁이 조금 더 덜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과학 논술까지 할 능력이 있다면 좀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뿐만 아니라 내가 논술에 필요한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여기에서 조금 비교적 실력이 약해도 합격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에 전범위가 다 들어가요. 그럼 애들 하기 싫어요. 나 미적분 선택해서 미적분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하기 싫어하니까 그만큼 경쟁이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할 줄 알면 더 합격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입시에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논술 시험을 정말로 잘 보게 될지, 혹은 내가 나중에 수능 대박이 날지, 그거는 절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섣불리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은 대비 방법입니다. 섣불리 예상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게 가장 좋은 대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입시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에 성공하려면 논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수능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술 전형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논술을 잘 보기 위해서 논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 논술을 공부하는 거죠. 논술을 잘 보든 수능을 잘 보든 뭐 학생부로 잘 가든 어쨌든 결국은 대학만 잘 가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에 가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는 방법들은 잘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도 있고, 정시 모집으로 갈 수도 있고, 논술 전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에서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한테 유리한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과하고 학종은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지금 고3 올라가는 시점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요 위에 있는 교과 학종하고 밑에 있는 정시 논술은 전혀 다른 전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 학종과 윗줄과 아랫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교과,
그리고 정시 모집 논술 이 두 그룹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에서 주로 활용되는 건 내신 성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고3 올라가는 시점에 1, 2학년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험을 봐서 성적을 받아왔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4등급이라고 치죠. 1, 2학년 때 4등급 받았어요. 근데 3학년 때 정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 과목에 모든 시험에서 전교 1등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그렇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3학년 때 1등급 받는 겁니다. 그러면 1, 2학년 4, 4, 1 1, 2, 3학년 4, 4, 1 다 더하면 4, 4, 1 더하면 9등급이죠. 나누기 3하면 3이죠. 그래서 평균 3등급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험 전부 다 1등급 해도 평균 3등급 내신으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수도권 끝자락 운 좋으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미 성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3분의 2고 3학년 때 보는 게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미 갈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4등급 학생이 3학년 내내 전교 1등을 모든 과목에서 전교 1등을 해도 3등급이 되는 겁니다. 3등급인 학생은 3학년 내내 전교 1등을 해도 2.3등급이 됩니다. 평균을 내면. 근데 또 중요한 것은 3학년 내내 전교 1등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올리면 살짝 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대부분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시 모집하고 논술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 위에 있는 전형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아직 시험을 안 봤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학생부는 시험을 이미 봤고 정시나 논술은 아직 시험을 안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말에 시험을 잘 보면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잘 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안 봤으니까 나중에 시험만 잘만 보면 되죠, 막판에. 그래서 학종과 교과 그리고 정시 논술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꿀 수 없다와 바꿀 수 있다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현재의 내신 성적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면 학생부에만 매달리면 되겠죠. 이거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정도 나오는데 그걸로 만족한다 그러면 학생부에만 집중해도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부로 딱 이제 컨설팅 돌려보면 바로 갈 수 있는 대학 나오거든요. 학생부로 인서울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인서울을 하고 싶고 학생부로 가천대가 나와요. 그런 학생들은 경희대 가고 싶은 거고 학생부로 경희대 나와요. 그런 학생들은 연세대 가고 싶은 거고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학생부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대부분의 경우 만족을 못 합니다. 더 높이 가려고 한다면 이걸 바꿔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이 가고 싶으면 정시나 논술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고 따라서 고3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과 논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꿀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시 모집과 논술 전형의 차이에 대해서. 수능과 논술의 차이에 대해서. 자, 수능은 많은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수능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2년 동안 공부해 왔거든. 모의고사 보면서. 계속 공부해 왔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떤 학생은 80점짜리 실력, 어떤 학생은 90점짜리 실력. 이미 점수가, 실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나보다 앞선 학생들이 있고, 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미 앞서가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따라잡기가 좀 힘들고, 왜냐하면 얘도 놀고 있진 않거든요. 그 다음으로 내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80점이면 내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80인데 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쭉쭉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 실력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에 비해서 논술은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실력이 제로입니다. 이게 수학 1등급 나온 학생이든 2등급 나온 학생이든 4등급 나온 학생이든 다 수리 논술에 대해서는 실력이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보면 그렇습니다. 논술은 수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입시에서 성공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애들을 따라잡아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논술을
수능에선 이미 나보다 앞서 있는 애들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논술에서는 전부 다 동일선 사이에 출발점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서가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도 지금 빈 깡통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대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공부하는 만큼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수능에 비해서. 그런 점이 논술이 가지는 더 강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은 수학 한 과목, 많아봐야 특수대학의 경우에는 과학도 막판에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요 과목은 수학 한 과목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들진 않아요. 시간은 수능에 비해서 훨씬 대비하는 시간 훨씬 적게 듭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면서도 훨씬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다.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대학을 어떻게 접수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학생들의 대학 지원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학생들이 내신 성적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내신 성적 가지고 컨설팅 받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딱 나와요.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이 정도 대학을 학종이나 교과로 지원한다고 학생들이 마음을 먹었다고 치죠. 아, 내가 이 정도 대학을 지원할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정시 공부는, 수능 공부는 이거보다 더 높은 데 가려고 수능 공부를 하겠죠. 학종으로 그냥 이거 지원하면 여기는 가니까. 그래서 정시 지원은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들에서 정시 지원을 목표로 수능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점수가 점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학생도 있고 못 올리는 학생도 있고 이 정도로 정시를 지원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원서 접수할 때 논술 전형을 어디를 쓰냐, 이보다 더 위에를 씁니다. 논술 전형. 그래서 간혹 가다가 논술은 로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높은 데를 지원하니까 로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논술 전형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높은 데를 지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데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합격자가 나옵니다. 전혀 로또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을 내신으로 지원하면, 학종으로 지원하면 이게 진짜 로또예요. 거의 떨어집니다, 이거는. 근데 논술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지원합니다. 논술을 상향 지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 본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학생들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절대 못 가는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수능은 그보다 높은 데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겠고, 그와 병행해서 논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높은 데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당수가 이 더 높은 데로 가버리게 됩니다.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이상적인 학습 계획은 이렇다라고 봅니다. 내신 투자는 최소화하는 게,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최소화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완전히 버려야 되고, 예를 들어 2학년 때까지 내신이 4등급 나왔다. 그럼 버리는 게 현명하고요. 내신이 그래도 한 2등급 정도 나와서 지원할 좋은 대학들이 조금 있다. 그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죠. 근데 그 대학보다 더 좋은 데를 가고자 한다면 수능이나 논술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내신 투자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서 수능과 논술을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은 입시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논술 학습 시간은 10%에서 20%, 수능 학습 시간은 80%에서 90% 이 정도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능이 논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8, 90% 시간을 투자하고 논술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0%, 20% 투자하느냐? 그게 아니라 수능 공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목이 많으니까요. 영어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논술 한 과목이기 때문에 적은 시간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수능 공부를 하되 논술 공부는 일주일당 5시간씩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 포함해서 5시간 공부해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수능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면 수능에는 전혀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 시간 때문에 수능 점수가 안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살리는 거죠. 이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10%, 20%의 시간 투자로 살리는 거죠.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학생에 따라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논술 올인하는 학생은,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수능에서 볼 게 없다. 나머지가 다 8, 9등급이다. 그런 학생들은 좀 더 논술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수도권 포기를 하는 학생들은 수도권이 아닌 대학들에서는 논술 전형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정시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수능에. 학생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를 해온 학생들은 이와 같은 정도로 시간 배분을 해서 공부하는 게 이상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논술 전형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어떻게 치르고 어떻게 대학 입시를 성공으로 이끄는지 몇몇 가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린 사례는 전부 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입시 결과이고요. 대부분이 바로 올해 들어간 학생들의 결과입니다. 올해 입시를 치른 학생들의 결과이고, 다양한 상황을 학생들마다 준비해야 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 간 순서로 쭈루룩 나열한 게 아니라 이런 학생 저런 학생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굉장히 서로 다른 모습들의 입시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올해 들어간 학생들의 결과이고 몇몇 경우는 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과거의 결과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첫 번째 유형이 논술을 공부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처럼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이 조금 특이한 유형처럼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이제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유형이 믿는 건 수학분 타입입니다. 자, 학생 A를 먼저 보겠습니다. 믿는 건 수학분 타입. 자, 이제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온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몇몇 가지 수능 등급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모든 등급들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모의고사에서 받은 등급이 아니라 실제 해당 년도 수능에서 받은 등급입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좀 등급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수능에서 받은 등급입니다. 이 학생은 수학 2등급이면 그래도 별거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어머님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자기 생각으로는 수학이 제일 자신 있었던 학생이에요. 자기는 그래도 모든 과목 중에 수학이 제일 자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탐론을 조금 곁들이면서 최저학력 기준 2합 5를 맞추고 수능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받은 겁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을 병행해서 공부를 한 학생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로 내신으로도 갈 대학들 별로 없고 수능으로도 별로 갈 대학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술 준비, 나한테는 논술밖에 없는 것 같다 해서 논술 준비를 꾸준히 했습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잘 가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한 학생들이 잘 갑니다. 이 학생도 누가 봐도 정말 성실하게 공부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매 시간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업 시작 시간이 되기 전에 항상 일찍 와 있었어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일찍 와서 기다리다가 필요할 때는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매번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질문도 하고 정말 가르쳐 주는 것들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논술
공부를 하면서 수능 공부도 병행해서 공부를 해왔고, 결과적으로 수리논술 실력이 좀 차곡차곡 늘었습니다. 제 눈에도 그게 보였습니다. 원서를 같이 어디 쓸까 원서 접수를 하는 원서 접수 상담을 하는 상황에서도 얘는 어디든 붙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부터.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논술 4군데, 그리고 학생부 학종 2군데, 학종 2군데 안전빵으로 2군데 쓰고, 논술 4군데 쓰고,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지원한 4군데의 대학에서 전부 다 최초 합격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배신을 당한 게, 안전빵이라고 생각했던 학종 2군데를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높여 쓴 게 이 논술이거든요. 학종 2군데보다 훨씬 높여 쓴 게 논술이고, 논술 4군데를 다 합격해 왔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동국대학교 등록하겠다고 해서 가기로 했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이런 학생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학생을 소개할게요. 학생 B의 경우에는 이 학생도 자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난 믿을 게 수학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에요. 수학이 2등급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너무 낮으니까 이걸로 정시모집으로 가려면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고. 자, 근데 이제 위의 학생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위의 학생은 그래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이 어느 정도 있었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다, 이하 5를 맞출 수 있겠다. 사무는 더 올릴 거다 했는데 더 올리지는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하 5를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있었고, 이하 5 대학 위주로 지원을 했고, 이하 5 이하 대학 위주로 지원을 했고. 근데 이 밑에 학생 B의 학생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수능에선 이하 5가 나왔어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볼 때는 되게 불안했어요. 이하 5를 받는 게. 최저가 없는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해왔던 학생인데,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이하 5를 맞췄어요. 수학, 영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3등급이 나와서 이하 5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공부를 해온 학생이고, 결과적으로는 최저가 없는 아주대 소프트웨어에 합격을 했는데, 아주대 소프트웨어, 단국대 소프트웨어 합격을 했는데, 운 좋게 최저가 좀 불안불안했는데 최저를 맞춰가지고, 수학 영어 가지고 맞춰가지고 세종대 자연수학고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3군데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도. 자, 다음으로 믿는 건 수학분 타입,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를 또 볼게요. 학생 C를 보겠습니다. 학생 C의 경우에는 수학이 1등급 나오는데, 국어가 7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이죠. 그런 학생이고, 이 친구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수학이 내가 1이니까 수리논술만 보겠다, 포기하진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어 4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수학과 영어를 합해서 이하 5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 정말 꾸준히 공부하던 학생이고, 눈빛에서 빛이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정말로 수업을 즐거워하는 게 눈에 보였고, 정말 꾸준히 공부를 했고, 매일매일 복습하는, 수업 들을 때마다 복습하는 티가 났고, 그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이 학생의 실력이 늘어가는 게 눈으로 보였고, 정말 나중에 수리논술 보면 어디든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데 위주로 지원을 해도 너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는 실력이 꽤나 많이 붙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 없는데 위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영어가 다른 거 하나가 4등급 나올 상황을 대비해서 이합 5도 섞어서 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한양대, 건국대,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전부 다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한양대는 이 당시에는, 이 학생이 들어간 당시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던 때입니다. 지금은 있는데 그때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던 당시. 예. 그러니까 건국대는 2합 5였는데요. 수학, 영어로 2합 5 맞춰서 합격을 했고,
이 학생의 경우는 어찌 보면 논술 올인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1등급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제 눈에는 논술 실력이 보이거든요. 수학 실력하고 다른 논술 실력이 보이는데 논술을 되게 잘했어요. 수업 들으면서 늘어가는 게 보였고 이 학생은 논술에만 올인해도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에 올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 학생이 이제 올린 합격 수기에 보면 저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수리 논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학생이 스스로 적었습니다. 수리 논술 공부는 일주일에 5시간 정도만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능 공부에 투자를 했다. 그렇게 해도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수능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막 나머지가 7, 8, 7, 8, 7, 8 전부 다 7, 8 그런 경우엔 정말 논술 올인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완전 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 논술 올인을 웬만해서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되면 이제 좀 논술 실력의 부족함을 그것으로 메꿀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논술은 굳이 올인하지 않아도 성실하게만 꾸준히만 공부한다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학생도 있고요. 학생 D를 보겠습니다. 학생 D의 경우에는 이거는 수학이 3이잖아. 근데 뭐가 믿는 거야? 이게 수학이야. 근데 이 학생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학생 스스로는 그래도 나는 국어를 너무 못하니까 난 그래도 수학을 좀 잘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탐구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수학을 꾸준히 수능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수리 논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수리 논술 공부도 올인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올인한 건 당연히 아니고 수능 최저를 맞출 정도 2합5 정도 맞출 때 정도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2합5 맞췄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내신은 낮으니까 이거 써먹을 데가 없는 거고 수리 논술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 2합5의 최저를 맞췄고 성신여대는 그 당시 2합7이었고요. 그 당시가 아니라 올해 들어간 학생이네요. 2합7이었고 성신여대 최저 맞춰서 합격을 했고 을지대 간호학과도 약수령 논술을 봐서 합격을 했고요. 이렇게 결국은 본인이 아주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에 약간 도움을 받은 거고 자기가 이제 정시로는 갈 수 없는 대학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얘가 수능 공부를 제가 논술 올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논술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해도 이렇게 합격할 성적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를 놓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정말 제대로 공부했다면 어쩌면 이게 탐구가 막 4.3이 아니라 뭐 2일까지 올랐을 수도 있어요. 수학도 막 1까지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얘가 정시로도 더 좋은 대학을 갈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 학생은 그러지는 못했고 논술로 가는 게 최선의 결과였던 거고요. 자, 여기까지 믿는 건 수학분 타입이었고요.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논술을 함께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타입을 볼게요. 두 번째 타입은 수학도 못 믿어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학을 못 믿어가 아니라 수학도 못 믿습니다. 믿을 게 없는 친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을 말하는 건가 볼게요. 학생 2의 경우에는 이 학생은 잘 보면 자기가 공부하는 모든 과목 중에 수학을 제일 못합니다. 뭐 2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데 수학이 4예요. 그래서 정시에서도 이게 국어 2 수학 4잖아요. 국어 2 수학 4랑 국어 4 수학 2가 완전 달라요. 정시에서도. 수학이 4면 갈 대학이 없습니다. 수학이 2고 국어가 4면 그나마 좀 나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시로 잘 가려고 해도 결국 수학을 올려야 됩니다. 수학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리 논술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저는 후자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수리 논술은 딴 애들도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 학생
정말 꾸준히 공부를 했고요. 공부하는 동안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제 눈에는 아 이놈 이 친구 놈은 아니에요. 이 친구의 수리 논술 실력이 계속 늘어가는 걸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순간부터는 꽤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든 붙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습니다. 어찌됐건 수학은 4등급이지만 다른 과목을 통해서 최저학력 기준 2개 더해서 4등급 정도 나오는 최저학력 기준은 맞출 수가 있었던 학생이고, 결과적으로 수능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리 논술 공부 꾸준히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숭실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두 군데에 중복 합격을 하게 됐고요. 결국 숭실대학교에 입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최저학력 기준 이하 본대 맞췄죠. 수학이 아닌 다른 거고. 수학을 못하는 학생도 어찌 보면 수학을 못하는 학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수학 4등급이면. 근데 이거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능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수능 수학을 못하는데 진짜 수학은 제가 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수능 수학 말고 진짜 수리 논술과 관련된 수학은. 이런 학생들도 익히면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딴 애들이 못하니까 걔네들보다 앞서 가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나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자, 수학도 못 믿어 타입 조금 다른 학생을 또 볼게요. 이 학생은 좀 심각하죠. 국영수 세 과목 3합 18의 위험입니다. 3합 18 합 18등급. 자, 그래서 수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막 7등급이 2개나 있고 수학도 4등급이 나오고 수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신도 안 좋다. 그래서 논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물론 수능을 아예 버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희망을 붙들어 잡고 사탐런을 했죠. 그래서 꾸준히 논술 공부를 해왔고, 수학은 4등급이지만 결국 수리 논술 실력은 학생의 성실도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의 수학 머리에 달려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수학적 센스가 되게 좋아도 성실하지 않으면 수리 논술 못합니다. 성실하게 하라는 거 다 하는 학생은 아무리 막 수학 4등급, 5등급 그래도 잘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올해 입시에 진학한 학생이고요. 최저가 없는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이제 다른 데서 설명회를 들으셨다면 어쩌면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수리 논술은 수능 수학이 1, 2등급 나오는 학생만 해야 된다. 혹은 1, 2, 3등급 나오는 학생만 해야 된다. 라고.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저는 견해가 좀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 2등급 나오는 학생은 대학만 잘 선택하면 안 가르쳐도 어디든 합격하는 학생입니다. 걔네들은. 지들 힘으로 알아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이고, 아마 설명회 마음을 많이 다니셔도 이 수학 4등급, 5등급 나오는 학생들 합격하는 결과는 제 설명회 밖에 못 볼 겁니다. 결국 저한테 배우면 수리 논술은 잘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수학도 못 믿어 타입 EF니까 또 남았네요. 수학도 못 믿어 타입 좀 더 볼게요. 학생 G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골고루 4등급 나오는 학생입니다. 수학도 4등급이고 내신도 4등급, 4를 참 좋아하는 학생인데, 물론 자기가 정시로 안 된다, 내신으로 안 된다라는 거 아니까 일찍부터 절 찾아와서 논술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물론 최저학력 기준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은 뭐 2합 7 정도까지밖에 맞추지는 못했고, 논술 공부 꾸준히 해왔고,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최저가 없는 서울시립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스펙으로 볼 때는 아주 놀랄만한 결과죠. 네. 수학 4등급인데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운이 좋게 간 게 아니라는 걸 전 알아요. 왜냐하면 이 학생을 가르쳤고 이 학생의 수리 논술 실력을 봤기 때문에, 매시간 봤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는 학생들은 성실하게 하라는 거 다 하는 학생들입니다. 하라는 거 다 하면 결국 실력이 늘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늘어가는 게 안 보였다면 제가 원서 접수할 때 서울시립대 쓰라고 얘기를 안 하죠. 훨씬 낮춰 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잘하면 붙을 수도 있겠다. 너 정도 실력이면 최저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합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학교 다니고 있고요. 다음으로 학생 H를 볼게요. 학생 H는 좀 더 심하죠. 오히려 다른 걸 보면 괜찮아요. 2 이런데 수학이 5등급입니다. 수학 5등급이면 이거 중간 또는 중간 이하잖아요. 엄청 못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물론 이제 수능 수학은 못해요. 얘는 수능 수학은 못해요. 모의고사 내내 5등급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수능 때도 5등급 나왔고요. 그런데 저는 1년 동안 이 학생을 가르쳤어요.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고 하라는 거 그대로 다 하고 정말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매 시간 제가 이 학생 답안을 채점하는데 매 시간 실력이 들어가는 게 보였고 나중에는 잘했습니다. 너 어디든 붙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수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낮춰서 쓰지 않았습니다. 원서 접수할 때도. 그래도 이제 나머지 과목이 이하보는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춰 쓰지 않았고요. 정말 어찌 보면 수학 5등급으로 생각을 하면 놀랄만한 결과입니다. 학생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세종대 4관왕을 했습니다. 동국대는 장학생으로 들어갔고요. 논술 전형으로. 수학 5등급인데도요. 수능 수학 성적과 논술 성적은 다릅니다. 이 학생 계속 가르치는 동안 수리 논술 실력이 늘어가는 게 제 눈에는 보였어요. 지원하기 전부터 어디든 합격할 거다라는 건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고 계속 그렇게 수리 논술 잘 하면서 계속 그렇게 수능 5등급 받아왔습니다. 얘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요령이 없어서 수능 못 보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라는 거 잘 했으니까 수리 논술 실력은 꾸준히 늘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제 수리 논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준을 수능 수학 등급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견해는 완전히 달라요. 수능 수학 등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 수학 등급하고. 그럼 수리 논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준은 뭐냐 하면 전과목 점수를 보는 거예요. 수능 전과목 점수. 수능 전과목 점수를 봤을 때 내가 이 점수로 내가 지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합격할 수 없다면 논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합격할 수 없다면 이걸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리는 것보다 논술 실력 올리는 게 그보다는 더 쉬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지금까지 수학도 못 믿어 타입 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 남아있는데요. 세 번째 유형은 그래도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잘하는 게 많아 타입입니다. 참 잘 살아온 학생이에요. 2학년 때까지. 나는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좀 잘하고 버릴 건 아니야.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왔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 I를 먼저 볼게요. 자, 이 학생 수능 최종 결과입니다. 잘하죠. 수능도 잘하던 학생이에요. 수능도 잘하던 학생인데 수능 때 좀 더 잘 나온 거죠. 수능 때 자기 말로는 대박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능을 아닌가? 이 학생. 그래서 꾸준히 잘하던 학생인데 꾸준히 잘했으니까 나 정시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 꾸준히 같이 공부를 해온 학생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능 성적으로 이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수능이 꽤 괜찮긴 해요. 그런데 논술도 이제 같이 지원을 한 거죠. 같이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연세대 약학과 가천대 의예과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자기 수능도 꽤 괜찮지만 그보다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을 남겨두는 겁니다. 보통 지원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데도 있지만 거기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정시 공부를 하는 거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데를 논술로 지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학생은 수능도 잘하는 학생이지만 논술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병행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논술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병행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그랬어요. 얘가 논술에서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능에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 거다. 나는 수능 대박 날 거다. 나는 논술 정말 잘 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대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학생 제의를 볼게요. 학생 I하고는 어쩌면 상반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학생도 잘하던 학생이에요. 잘하던 학생인데 이 학생은 여기 등급만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등급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각 등급 내에서도 백분위가 얼마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꽤 크게 나니까요. 네, 이 학생은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하던 학생이에요.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근데 수능 끝나고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얘가 수능이 대박이 났어요. 수능을 너무 잘 봤어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엄청 잘 봤어요. 성균관대 소프트가 아니라 연세대 약대를 안정권으로 들어갈 만큼 나왔대요. 연대 약대가 안정권으로 나왔대요. 정시에서.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논술 안 봤습니다. 지원은 했는데 논술 안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수능을 잘 볼 수도 있어요. 수능을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대비를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능이 잘 안 나오면 이렇게 논술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는 거고요. 수능이 잘 나오면 논술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수능 잘 나오면 제일 좋아요. 이러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병행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두 가지 길을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시모집 기간에 연대 약대가 안정권으로 나온다 그랬고, 결국 이제 알아보니까 지방공립대 의대를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시모집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 학생은.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하는 게 많아 타입 또 보겠습니다. 잘하는 게 많으면 참 좋겠죠. 학생 K의 경우에는 올해 수능 결과가 이렇습니다. 바로 작년에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인데요. 자, 좋아 보이죠? 근데 이 학생 기준으로 망한 겁니다. 네, 망했습니다. 이 학생. 이 학생이 원래 어떻게 나왔던 학생이냐,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3이 나왔어요. 수학이 1이 나왔어요. 근데 이 둘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으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예요.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학생은 지금 보여드릴 이 논술 전형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을 학생입니다. 근데 지금 수능이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아주 만족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생 수능 공부하면서 논술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준비를 했고, 결과적으로 논술 전형에서 이렇게 서강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합격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게 국어, 수학이 3, 1이었으면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 3이 딱 나와버리니까 수학 3등급이 떠버리니까 정시로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제 그래서 수능 후에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 논술 시험 보러 갔고 결국 합격증을 받아왔어요. 수능 전에 연세대학교 한 군데 수리 논술 시험을 봤어요. 내가 수능 대박이 나도 연세대는 못 가겠다 생각을 해서 연세대학교 한 군데 수리 논술 시험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예비 5번을 받았어요. 예비 5번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예비 3번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못 갔습니다. 그래도 수능이 망했으니까 그 망한 수능에 비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있던 학생처럼 수능이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대박 나는 경우보다 망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대박이 났을 때는 수리는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수능이 망했을 때는 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수리 논술이처럼 내 목숨을 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비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논술 전형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학생 L을 볼게요. 이 학생의 올해 수능 성적입니다.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학생 기준으로는 되게 잘 본 겁니다.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한국항공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한국항공대를 지원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수능이 이렇게 나와서 한국항공대가 아니라 건국대학교 갈 수 있는 수준이 나와버렸습니다. 건국대학교를 정시로. 그래서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논술 실력 꽤 좋았습니다. 제가 1년 내내 가르친 학생인데 논술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해왔고 되게 흥미를 가지고 했던 학생이라 제가 보는 논술 실력은 꽤 좋았습니다. 한국항공대 여유있게 합격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으로 건대 안정권이 나왔는데 한국항공대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험 안 봤습니다. 논술 안 보고 정시 모집으로 뭐 건대 정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술 전형이 활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논술 전형 자체는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이제 논술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부터. 지금 오늘 마지막 주제예요.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곁들여서 이제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정규 과정이고요. 그 이후는 파이널 과정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정규 과정이에요. 1월부터 9월까지는 정규 과정인데 일단 1, 3월은 기본기 과정. 기본기 과정이고 주요 논증,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위주로 공부하는 과정이고 학생들마다 진도 상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법 위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용 자체는 쉬운 걸 다룹니다. 수원수2까지만 다룹니다. 그리고 4월 공통수업 말씀하시는 고1 수학이랑 수원수2 예, 공통과정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이제 4월, 6월부터 이 정도 되면 4월달 정도 되면 학생들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황이고 이때부터는 범위에 미적분이 살짝 추가가 되고 이때는 필수 유형이라고 해서 논술에 주로 출제되는 유형들을 하루에 하나씩 공부를 합니다. 이 유형 하나씩 공부를 합니다. 미적분 전반국부까지 다루고 그 다음 7월부터는 이제 정말로 시험이 가까워진 상황이고 이때는 정말 수리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유형들 그리고 이제 출제 유형을 종합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미적분까지 범위를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 이 이후부터는 파이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9월 이후의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수학 연휴 기간에는 이제 수리논술 단기 완성이라는 문제 전체를 크게 보고 단기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통특강, 기하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짧은 최근 출제 경향은 확통 기하는 문제가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단기간에 충분히 대비가 되도록 추석 연휴 기간 또는 그 정도쯤에 확통특강, 기하특강 다루게 되고요. 다음 10월달 이후에는 대학별 파이널이 진행이 됩니다. 각 대학 반 이름이 뭐 한양대 파이널, 서강대 파이널, 경희대 파이널 이렇게 각 대학에 맞춰서 대비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전체 커리큘럼이 됩니다. 각 대학의 출제 범위에 따라서 예. 전체 출제 범위가 됩니다. 이제 각각 매 시간 수업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은 제 수업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30분 수업합니다. 3시간 30분 수업하고 3시간 30분에 활용 내용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저는 소규모로 수업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와서 60분 정도 시험을 실제로 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 시간에 비례해서 시험 문제의 길이에 비례해서 시험 문제 풀이를 하는 해설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 개념 강의를 그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따르게 변형이 되어 나와도 풀 수 있도록 개념 강의를 이어나가고 이제 이렇게 60분 하면 30분이 남는데요. 30분은 이제 학생들, 제 앞에 있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가 문제 풀이를 할 때도 있고, 에 따라서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은 다시 쓰기, 다시 풀어보기를 진행을 할 때도 있고요. 학생들에 맞춰서 수업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 1회 수업 시간이 활용이 되고요. 그때 시험 시간 중에 시험을 보는 도중에 한 명씩 불려 나와서 대면 첨삭을 받게 됩니다. 전 시간에 작성했던 답안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다음 이제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의 특징을 제가 이제 수업에서 지향하는 바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적중이라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때 보니까 작년에 어디 대학 문제가 완전히 적중했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제 적중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할게요. 많은 수리논술 선생님들이 적중에 매달리고 있을 때 저는 적중에 반대해 왔습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사실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적중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적중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중이라는 것은 제가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막 여러 가지 가르치다 보면 그 중에 어쩌다 하나, 어쩌다 가끔씩 하나씩 나오는 거는 적중되는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률적으로 적중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딱 바로 내일 보는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이거를 맞추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수리논술 강사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점집에 가서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인문논술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이제 사회에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소재들이 있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수리논술은 수학의 개념들이 얼마나 많고 똑같은 개념에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원에 대해서 딱 가르쳤다고 해서 원 문제가 나왔다. 그럼 학생들이 그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 문제라고 해도 얼마나 다양하게 변형이 되는데요. 이거는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는 순간에 그 많은 수학 개념 중에 어떤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절대 못 찍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중요한 걸 많이 가르치다 보면 그 중에 확률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맞고 이건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바로 내일 나올 시험에 뭐가 나온다라는 걸 적중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문제를 딱 맞췄다라고 치죠. 만약에 그렇다고 쳐도 다음 연도에 이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문제 맞추겠구나.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운이 좋아서 정말 어쩌다 한번 확률적으로 맞은 겁니다. 저도 가끔씩 맞춥니다. 제 합격 후기들 보면 선생님한테 바로 전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나와서 맞았어요. 쉽게 풀었어요. 그런 이야기 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수업의 목표는 제가 문제를 적중시키지 않아도 학생들이 난생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도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중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점집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딱 찍어냅니까,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저는요, 난생 처음 보는 수리논술 문제가 나오면 못 풀까요? 아닙니다. 거의 다 풉니다,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거를 학생들도 할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미적분이 다르고 평면 도형이 다르고 벡터가 다르고 지수 로그가 다르고 수열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수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다른 거긴 한데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수학이라는 것을 할 줄 알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수학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면 이게 꼭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똑같은 것을 서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 강의의 가장 큰 목표는 그겁니다. 꼭 내가 가르쳐준 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강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의 특징은 철저하게 실력 향상 위주의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합격 수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좀 관련된 것들을 발췌해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수리논술 문제의 접근법인 것 같대요. 그리고 수학적 논리 구조의 매력에 너무나도 매료되었대요. 그리고 문제를 처음 볼 때 접근 방식을 조언해 줬던 게 참 좋았대요. 그 다음에 논술 실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답안을 구성하는 힘이 확실히 길러졌습니다. 실제로 논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수능 공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후에 나온 내용이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 시험에 몇 번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의 접근 방법과 문제를 푸는 스킬들을 알게 되어서 굳이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학생들한테 비슷한 표현들이 막 자주 등장하죠. 학생들의 입으로 문제 접근 방식 이런 걸 알게 돼서 좋다.
제 강의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그대로 익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고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하는가. 제 강의는 결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문제, 내가 풀어줬던 거랑 똑같은 게 나와서 그대로 답안을 베껴서 합격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학생의 실력 자체를 향상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든 학생들의 대학 입시라는 미래를 저는 확률에 맡기고 싶진 않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만들어 두면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요. 실력 자체를 향상시켜 주는 것,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쉽게 강의해 줍니다. 자, 정말 쉽게 강의한다라는 얘기는 1등급 학생한테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한테는 그 잘하는 학생 기준에서 이해가 잘 되게 강의를 하고, 정말 못하는 학생한테는 못하는 학생 기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학생들 하나하나를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정말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당황했는데 수업을 들을수록 그 유형들에 익숙해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날 시험에 나온 문제 유형은 모르는 게 없게끔 해주셨다. 그리고 처음 듣는 저에게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잘 설명해 주셨다. 이해하기 쉬웠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수능 수학 3등급에 내신 수학 높지 않은 저 또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리논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도 어려운데 수리논술은 더 어렵잖아요. 문제만 딱 봐도 나 미칠 것 같은데.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자, 그것이 이제 제 수업의 강점 중에 하나고요. 다음 특징을 볼게요. 매 시간 시험을 실제로 봅니다. 시험을 나중에 학생들이 9월달, 10월달, 11월달 가가지고 시험을 보게 될 텐데 한 번도 실제로 시험을 본 적 없는 학생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잘 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볼 수 있고요. 학원에 와서 매주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봤던 경험들이 쌓여서 실전에서 시험을 보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 와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지를 딱 던져주고 시험 봐라. 그리고 답안 작성해라.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쓸지 되게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그것을 처음 느끼면 시험장에서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다 보면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안지를 쓸 수 있게 된다. 거고요. 매 시간마다 진행되는 실전형 시험 덕분에 시험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대요. 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업마다 제 같은 반 평균과 내 등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 실력이 어느 위치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시험장에서 긴장을 안 하게 돼서 원래 실력대로 시험을 잘 본 것 같대요. 그다음 이것이 시험장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되고 실전에서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여러 번 보니까 문제당 시간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처음에 풀고 어떤 문제를 마지막에 풀고 이런 것들이 감이 왔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수업에 되게 많은 요소가 있어요. 수업에 뭐 시험도 보고 첨삭도 하고 등등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모든 요소들은 제가 철저하게 계획한 겁니다. 철저하게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도 필요 없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간 학원에 오면 시험을 실제로 본다라는 점이고요. 다음으로 첨삭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첨삭 수업을 거듭할수록 어떤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었대요. 계산 과정 하나, 문장 하나까지 정말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첨삭이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이게 아니라 저는 첨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서 네가 이 부분 수식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수식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3 곱하기 4를 10이라고 하지 않고 3 곱하기 4를 7이라고 해서 틀렸어 라고 정확히 집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틀렸는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틀린 것도 도움이 돼요. 틀린 것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 왜 틀렸다를 정확히 집어주게 되면 그 틀린 부분을 나중에 다른 문제풀이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첨삭 퀄리티 수준이 다릅니다. 첨삭 받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것들, 그리고 나의 풀이가 왜 틀렸는지도 알려준다 라는 거. 구체적으로 첨삭을 해준다 라는 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시니 약한 부분이 눈에 띄어서 채우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다. 자, 굉장히 꼼꼼하게 첨삭해 준다는 것. 다음 특징을 볼게요. 자, 저 이제 정규 수업 때는 시중 교재를 씁니다. 제가 쓴 교재예요. 프리눈술 패스파인더라는 교재를 쓰는데 제 생각으로, 물론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으로 저 스스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눈술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설의 꼼꼼함 뿐만 아니라 문제에 들어있는 문제의 다양한 필요한 문제의 적절한 문제의 선정 등등. 그래서 이제 요 교재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복습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만 그대로 복습하면 됩니다. 근데 더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논술에 올인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논술에 집중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학습할 자료들이 충분하게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 연습 문제라던가 해설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재에 수록된 다양한 유사 유형의 문제들 덕분에 단기간에 많은 문제를 학습할 수 있었다. 다음, 제공하신 자료들이 문제 접근부터 답안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습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유형별로 기출문제와 서술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복습하기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선생님 주신 자료들은 진짜 엑기스니까 무조건 챙겨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다음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면 수강생들은 뭐 해야 되느냐? 수강생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복습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프리눈술로 합격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줄 거예요. 분명히 알려줬는데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은 제가 알려준 거를 까먹지만 않고 자기 걸로만 만들면 충분합니다. 복습만 잘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들 합격 수기를 쭉 읽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워놓고 까먹고 배워놓고 까먹고 배워놓고 까먹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수리눈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의 공부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거를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주면 학생들의 수리눈술 실력 향상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하는 것이다. 오늘 수업한 내용을 바로 풀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날 공부한 것을 그날 복습하는 게 제일 좋은 이유는 복습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복습을 하면 똑같은 내용을 복습해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바로 복습하면 짧은 시간 내에 복습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시험장에 오롯이 들고 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머리밖에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옆에서 숙삭해 주지 않습니다. 수업 후에는 반드시 스스로 풀이를 복기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은, 마지막에 이야기한 학생은 제 수업에서 받은 시험 문제 외의 문제는 단 하나도 풀지 않았대요. 딱 수업에서 들은 것만 풀었대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이 한 문제를 마스터하면 다른 여러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수리눈술 준비할 때 괜히 불안해서 이것저것 풀어보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들을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많은 학생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수리눈술뿐만이 아니라 수학에서도 자기가 풀고 있는 문제집의 난이도가 자기 실력을 나타낸다라고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원리 푸는 학생이 있고 블랙라벨 푸는 학생이 있어요. 난 블랙라벨 푸니까 쟤보다 공부 잘해.
수학 잘해. 이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간단하게 수치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학생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취미생활로 기타를 치는데 일렉 기타를 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기타 솔로 부분에 너무 빨라서 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연습할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빨라서 치기 힘들어요. 이게 띠리리 이렇게 막 쳐야 되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속도를 늦춥니다. 어디까지 늦추느냐? 한음 한음 또박또박 나면서 잡음 하나 안 들릴 때까지 띠리리리리 이렇게 늦춥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날 때까지 늦춥니다. 이거 빠른 게 안 쳐진다고 그 빠른 속도로 백날 연습해봐야 그거 안 됩니다. 정말 느리게 칩니다. 느리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날 때까지. 그런 다음에 그걸 몇 번 연습하다가 이제 이건 익숙해졌어. 그러면 그때 속도를 약간 높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간 높인 속도가 익숙해질 때 또 속도를 약간 높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그 빠른 속도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어떤 학생은 수학 난이도가 100인 수학 문제를 80% 정도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난이도가 80인 학생 문제를 100%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누가 수학을 잘하는 걸까요? 이건 감히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의 경기지입니다. 당연히 이 학생이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난이도가 80인 문제를 100% 이해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하는 학생입니다. 언젠가는 이 학생이 쳐다볼 수 없는 것까지 쭉 앞질러 가는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작은 거를 공부하더라도 완벽하게 익혀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익히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게 안 돼요. 완벽하게 익히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못 풀어요. 근데 이 쉬운 걸 완벽하게 익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쉬운 걸 완벽하게 익히면 얘가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스스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 내 수준에 안 맞는 어려운 문제들을 괜히 어설프게 대충 답안 작성만 베껴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런 거 도움 안 됩니다. 완벽하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지겹더라도 공부한 내용만 완벽하게 익히면 결국은 수리논술을 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수리논술 잘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보여드렸듯이 수리논술로 대학 가는 학생들은 수학 1등급 학생도 있고 2등급 학생도 있고 3, 4, 5등급 학생도 있어요. 수학 등급하고 순수학 등급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특히 어떤 학생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하면은 만약에 집에 있는 우리 애가 이렇단 말이에요. 얘가 수학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학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해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 선생님 시키는 거는 꾸준히 다 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잘 안 풀려도 그냥 해보려고 하긴 해요. 이런 학생이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수리논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잘합니다. 첫째는 하라는 대로 다 하는 학생. 왜냐하면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합격 못 하는 거죠, 당연히.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겁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겁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것들은 딴 애들도, 나보다 수학 더 잘하는 애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못 푸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되면 얘를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리논술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겁먹지 않고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제 강의의 특징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매 시간 시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점 기준을 학생들한테 제공해주고, 대학에서 채점하는 채점 기준, 그리고 답안을 채점해서 몇 점이 나왔다 숫자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한 교재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완벽하게 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 연습 문제, 이시답안 등 추가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가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각 수업마다 부모님께
학습사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요. 모든 강의는 동영상으로 촬영되어서 복습용으로 학생들이 복습하다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복습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이었고, 원서 접수 시에는 당연히 학생들 개별 상담에서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원 대학, 학과 같이 선정을 하고요. 여기까지 제 강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추가로 이야기하고, 이제 이 수리논술 공부하고 관련된 건 아니에요. 한마디 더 이야기하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수험생이 된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리논술 공부하고는 관계없이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 자, 엄매화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매화작은 잘 모르겠고, 논술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대학들마다 인정해주는 선택 과목이 있고 인정 안 해주는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탐구 영역 점수 올리려고 사회문화로 딱 갔어요. 근데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사회문화 보는 애들 안 받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선택까지 1월부터 9월까지 막 열심히 사문 공부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다시 물리로 바꿔야 되겠네 할 수는 없잖아요. 선택 과목은 한 번 딱 정하고 그거를 이제 1년 내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막판에 바꾸기 힘든 거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탐론, 확통론 상황에 따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그걸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선택 과목을 결정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엄매화작 제한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근데 수학하고 탐구 영역의 선택 과정의 제약이 예전에는 좀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예 이거 제한을 안 하는 대학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이제 과목을 제한하거나 뭐 정시 모집에서는 특정 선택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과 학생이라면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하고 탐구는 과탐 2과목 선택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조금 이제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확통을 선택하겠다거나 아니면 사탐을 선택하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운이 나쁜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홍대가 이제 제한을 철폐했는데요. 2년 전까지 홍대에서는 과탐만 선택했어야 됐어요. 홍익대학교에서는. 근데 얘가 죽어도 홍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보니까 얘가 사탐을 선택한 거였어요. 지원을 못했어요. 그런 학생들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걸 바꿀 수는 없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확실히 알아둬야 된다는 거고, 리스트는 나눠드린 자료집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시모집 최저 기준에서 수학 과목 반영하는 경우 어떤 대학은 미적분 기하만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다 인정합니다. 확통도 괜찮아. 어떤 대학은 이제 1등급 상향해서 적용해 주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과탐 2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고 어떤 과목은 최소 1과목 이상은 과탐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일부가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아예 이런 제한을 철폐한 대학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의 경우에는 특히 뭐 의학계열 이런데 반드시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 라거나 이런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사탐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확인하시라고 자료집에 나눠드렸습니다. 요거는 지금 결정해야 될 것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설명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